한국이 우리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당장 그 배은망덕한 나라를 짓밟을 적자 보고서를 만들어 오세요. 책상을 내리치는 강압적인 고성에 미국 백악관 지하 상황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이 전 세계 생중계로 한국을 모욕한 직후 눈먼 권력자들은 답을 정해놓고 실무진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죠.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영린을 그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48시간 뒤 그들의 오만함은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한국을 빼면 당장 미국 국방비 25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진실의 숫자가 스크린을 강타하자 핏대를 세우던 수석 참모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죠.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심장부가 오히려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실체가 낱낱이 까발려진 겁니다. 은혜를 잊은 거만한 입방정이 어떻게 뼈아픈 망신살로 되돌아오는지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데이비드 스펜서입니다. 미국 워싱턴 한복판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안보수석 분석관으로만 꼬박 20년을 몸담았습니다. 백악관 웨스트윙에 그 숨막히는 카펫 위를 걸어다니며 전 세계의 수많은 위기와 전쟁 시나리오를 다루어 왔었죠. 하지만 제 20년 정보관 인생을 통틀어 그날 밤처럼 참담하고 모욕적인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생중계 기자회견이 끝난 지 정확히 47분 뒤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제 보안 스마트폰이 격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죠. 화면에 뜬 발신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줄, 아주 짧고 서늘했습니다. 웨스트윙 지하 상황실 1시간 내 전원 집결. 평소 이 상황실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만 문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전쟁이 임박했거나 대형 테러가 발생했을 때만 사용하는 철통 같은 밀실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오직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기자회견 하나 때문에 안보의 심장부가 소집된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오래된 커피 냄새와 사람들의 숨막히는 긴장감이 끈적하게 뒤섞여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15개의 묵직한 가죽 의자가 기다란 참나무 테이블 주위에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국무부, 펜타곤, CIA, 재무부, 예산관리국까지. 그야말로 미국 안보와 경제정책을 쥐고 흔드는 최고 위급 참모. 14명이 이미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누구 하나 함부로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서 방금 전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면만이 음소거된 채 무한정 반복 재생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배은망덕한 나라입니다. 4만 5천 명의 미군이 그 작은 나라에 가 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대체 뭘 해줬습니까? 대통령의 그 뻔뻔한 입모양이 화면에 큼지막하게 비칠 때마다 참석자들의 미간은 참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4만 5천 명이라니요. 현재 주한미군은 명백히 2만 8,500명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 군대의 숫자조차 무려 16,000명이나 뻥튀기해서 전 세계에 대놓고 거짓말을 해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팩트가 틀렸다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피로 맺은 70년. 혈맹을 한낱 장사꾼의 적자 장부로 취급해버린 그 천박한 오만함이었습니다. 밤 9시 30분 마침내 상황실의 철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석 전략관 브래들리 호프먼이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월스트리트에서 굴러먹다 온 그는 대통령의 모든 정치적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백악관의 실세 중의 실세였죠. 언제나 $3,000짜리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고 다니며 동맹국을 철저히 호구 잡을 고객으로만 부르는 구역질 나는 버릇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호프먼은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테이블 한가운데로 두꺼운 붉은색 폴더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동맹국 비용 편익 재평가 보고서. 정확히 48시간 내로 마무리해서 대통령 책상 위에 올립니다. 첫 번째 타깃은 한국입니다. 호프먼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는 날카롭고 거드름 피우는 눈매로 회의실을 천천히 훑어보며 말을 이었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한국은 미군의 피를 빨아먹는 뻔뻔한 적자 동맹이다. 당신들은 그 위대한 통찰을 증명할 확실하고 자극적인 숫자만 예쁘게 포장해서 만들어 오면 되는 겁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안보 분석관에게 결론부터 강제로 정해주고 거기에 맞춰 증거를 조작해 오라니요. 그건 보고서가 아니라 동맹의 등에 칼을 꽂는 사형 선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호프먼 전략관님, 아무리 그래도 보고서는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해야 합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우리의 핵심 방어선이었고,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호프먼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케빈 드레이크. 예산관리국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드레이크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오직 달러 지폐로만 환산하는 지독한 냉혈한이었죠. 팩트 참 좋아하시네요, 스펜서 보좌관. 그래서 제가 벌써 깔끔하게 기초 데이터를 다 뽑아왔습니다. 저 스크린이나 똑바로 보시죠. 스크린에는 붉은색 글씨로 도배된 엑셀표 하나가 섬뜩하게 띄워졌습니다. 드레이크 국장이 안경을 거칠게 치켜 올리며 건조한 목소리로 숫자를 읽어 내려갔죠. 올해 기준 주한미군 연간 유지비 총액 52억 달러. 그중 한국 측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23억 달러.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산수 아닙니까? 미국의 순부담은 29억 달러입니다. 매년 우리 미국 납세자들의 피 같은 돈 29억 달러. 한국 돈으로 4조 원 가까운 거액이 한국 땅에서 허공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적자가 아니면 뭡니까? 동맹이요? 이건 그냥 호구 잡힌 자선 사업인 겁니다. 몇몇 참모들이 드레이크의 폭력적인 숫자에 압도당한 듯 무거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프먼이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강하게 쳤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그의 비싼 향수 냄새에 헛구역질이 쏠릴 지경이었죠. 맞습니까, 스펜서? 아주 심플하잖아요. 29억 달러 적자. 이 환상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내일 아침 9시까지 완벽한 보고서 초안을 뽑아오세요. 명심하십시오. 사실은 권력을 가진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저 그 사실을 가장 자극적인 숫자로 치장해내는 기술자일 뿐이고요.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저는 아이젠하워 행정동 3층에 있는 좁고 답답한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니 참았던 한숨이 터져나왔죠. 벽에 걸린 거대한 인도태평양 지도 위에서 한반도는 늘 작은 점에 불과했지만 오늘은 그 작은 점이 유독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CIA 동아시아 분석실과 펜타곤의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무작위로 접속했습니다. 드레이크의 그 잘난 29억 달러 적자 계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역추적해보기 시작했죠. 유지비 52억 달러, 분담금 23억 달러. 언뜻 보면 완벽해 보이는 이 숫자의 함정 속에 분명 드레이크가 고의로 숨겨버린 거대한 진실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벽 1시 40분 수백 장의 극비 문건을 미친 듯이 뒤지던 제 손끝이 일순간 멈춰 섰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는 제 두 눈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커다랗게 흔들렸죠. 찾아냈습니다. 드레이크가 감쪽같이 빼버린, 아니 미국 수뇌부가 철저히 외면하고 싶었던 대한민국의 거대한 희생, 바로 간접 지원 항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의 자료였습니다.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 중 세계 최대 규모. 서울 여의도 면적의 무려 5.5배에 달하고 축구장 3,500개를 통째로 깔아놓은 듯한 그 거대한 초호화 군사도시. 미군 장병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발령받고 싶어 한다는 그 꿈의 기지를 짓는데 들어간 총건 설비가 무려 108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15조 원 중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한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92%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지어준 그 으리으리한 세계 최고의 기지에 들어가 살면서 단 한 푼의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땅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 광활한 평택 땅을 완전 무상으로 내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토지 무상 제공으로 인한 연간 환상 가치 4억 7천만 달러, 기지 주변 도로와 상하수도 인프라 유지비, 4억 3천만 달러, 미군을 위해 땀 흘리는 한국인 군무원들의 인건비 2억 8천만 달러, 통신망과 전력 지원, 2억 1천만 달러, 심지어 우수한 엘리트 병력인 카투사 지원 비용 1억 9천만 달러까지. 펜타곤의 공식 회계 장부에 잡히지 않을 뿐 한국이 묵묵히 밑빠진 독에 물 붓듯 감당해 온 이 어마어마한 간접 지원. 금액들을 하나하나 더해 나가자 계산기 화면에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19억 달러였습니다. 순간 척추를 타고 뜨거운 전율이 확 뻗쳐 올랐습니다. 드레이크의 야비한 거짓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눈앞의 숫자를 다시 조합해 보았습니다. 한국이 현찰로 쏘아주는 직접 분담금 23억 달러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간접 지원금 19억 달러를 더하면 한국의 실질적인 분담 총액은 4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전체 주한미군 유지비가 52억 달러니까 여기서 42억 달러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실제 순부담액은 고작 10억 달러도 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호프먼과 드레이크가 핏대를 세우며 우겨대던 29억 달러의 거대한 적자는 사실 10억 달러의 푼돈에 불과했던 겁니다. 흥분된 가슴을 억누르며 저는 이 비율을 전 세계 다른 미국 동맹국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위비 전체 비용 중에서 주둔국이 부담하는 비율, 이른바 안보 가성비 지표에서 한국은 80%를 기록하며 당당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75%로 그 뒤를 쫓았고 잘난 척하는 독일은 고작 33%, 나토 소속 유럽 국가들의 평균은 고작 28%에 불과했죠. 모니터 앞에서 저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식어버린 싸구려 커피를 한 모금 삼키는데 입안에 도는 쓴맛보다 제 조국 미국이 저지른 부끄러움이 훨씬 더 쓰리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지금 동맹국들 중 가장 많은 돈을 내고 가장 넓은 땅을 내어주며 가장 헌신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해주는 압도적 1등, VIP 우수 고객을 향해 배은망덕한 적자 덩어리라며 손가락질을 해댄 꼴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를 15조 원이나 들여 공짜로 지어바치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40억 원씩을 미국의 안보를 위해 꼬박꼬박 송금해주는 나라. 그러고도 백악관의 거만한 정치꾼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었던 겁니다. 새벽 4시. 창밖으로 워싱턴에 짙은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고 링컨 기념관 너머로 희뿌연 여명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는 호프먼의 얄팍한 조작을 박살낼 가장 완벽하고도 날카로운 진실의 숫자들이 묵직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호프먼은 분명 제가 알아서 적당히 꼬리를 내리고 권력에 굴복한 엉터리 적자 보고서를 써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는 사람을 잘못 골랐습니다. 48시간의 기한 중 이제 겨우 8시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제 정보관, 커리어의 전부를 걸고서라도 이 오만한 백악관의 심장부에 폭탄을 던질 작정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참이었죠.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재킷을 챙겨 입고 전투에 나서는 장수처럼 비장하게 방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9시 다시 열리게 될 그 지하. 상황실에서 어떤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아침 8시 47분.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 상황실의 육중한 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밤새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석하게 깨어 있었죠. 손에 든 낡은 가죽 서류 가방 안에는 이 오만한 권력자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부러뜨릴 완벽한 진실이 묵직하게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방 안의 공기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14명의 최고 위급 참모들은 이미 각자의 자리에 앉아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들처럼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테이블 맨 끝 상석에는 역시나 수석 전략관 브래들리 호프먼이 거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무심히 넘기며 제가 당연히 꼬리를 내리고
그가 원하던 가짜 적자 보고서를 들고 왔을 거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흘리고 있었죠. 그 옆에는 예산관리국장 케빈 드레이크가 어젯밤에 그 폭력적인 엑셀 장부를 띄워놓은 채 안경 너머로 저를 매섭게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로버트 맥클레인 국가안보보좌관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자마자 호프먼이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자, 스펜서 보좌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밤새 한국이라는 훌륭한 호구의 적자 규모를 얼마나 예쁘게 부풀려 왔는지 그 잘난 팩트 한번 드러나 봅시다. 호프먼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몇몇 참모들이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죠. 그리고 리모컨을 들어 상황실 전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적자 동맹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미국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 엄청난 안보적 혜택을 무상으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떨어진 단호한 선언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호프먼의 입가에 맴돌던 여유로운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졌고 드레이크 국장은 신경질적으로 펜을 내려놓으며 소리쳤죠. 이봐요, 스펜서. 지금 장난합니까? 어제 내 눈으로 똑똑히 29억 달러라는 적자를 확인시켜줬잖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오직 사람이 숫자를 교묘하게 숨길 뿐입니다. 저는 곧바로 스크린에 어젯밤 밤을 새워가며 찾아낸 간접 지원의 세부 내역을 거대한 붉은색 막대 그래프로 띄웠습니다. 드레이크 국장님의 계산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국장님은 펜타곤의 현금 출납 장부에 찍힌 직접 분담금 23억 달러만 계산하셨죠. 하지만 한국이 우리 주한미군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쏟아붓고 있는 진짜 돈, 간접 지원은 철저히 무시하셨습니다. 저는 스크린의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팩트의 폭격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초호화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짓기 위해 한국이 쏟아부은 15조 원의 건설비, 그 광활한 평택 땅을 공짜로 내어주며 포기한 연간 4억 7천만 달러의 기회비용, 기지 주변의 인프라를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4억 3천만 달러, 묵묵히 땀 흘리는 한국인 군무원들의 인건비, 2억 8천만 달러 훈련병 지원 비용과 전력 및수도 지원비까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제가 읊어내려가는 숨막히는 금액들은 참석자들의 고막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 모든 간접 지원을 합친 총액이 무려 19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현금으로 주는 23억 달러에 29억 달러를 더하면 한국의 실질 분담 총액은 42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미국의 총 유지비 52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를 빼보십시오. 드레이크 국장님,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드레이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29억 달러의 적자가 순식간에 10억 달러라는 푼돈으로 쪼그라드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우리 미국은 겨우 10억 달러 남짓한 실비용만 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거대한 군사기지를 통째로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 비율이 무려 80%입니다. 일본이 75%, 콧대 높은 독일이 33%, 나토 평균이 28%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동맹국도 한국처럼 우리 미국에게 퍼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누구 보고 피를 빨아먹는 적자 동맹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단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상황실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해병대 출신의 더글러스 웨인 펜타곤 군사보좌관은 감탄한 듯 눈썹을 실룩였고 다른 참모들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의 충격적인 숫자와 드레이크의 불그락푸르락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완벽한 팩트 앞에 드레이크의 논리는 철저하게 박살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순순히 물러설 호프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흔들리던 눈빛을 매섭게 다잡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회의실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로 집중되었죠. 훌륭하네요, 스펜서. 돈은 잘 알겠습니다. 한국이 호구처럼 돈을 많이 낸다는 건 인정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국가 안보가 무슨 회계장부 돌려막기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오만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본질을 똑바로 보십시오. 분담금을 아무리 100% 다 내면 뭐합니까? 우리 미군의 정예 병력 2만 8,500명의 발이 그 좁아터진 한국 땅에 꽁꽁 묶여 있다는 게 진짜 끔찍한 비극인 겁니다. 지금 중동 상황이 어떻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당장 오늘 내일 전쟁이 터질 판인데 우리는 병력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3만 명 가까운 병력을 중동으로 빼면 상황이 훨씬 수월해질 텐데 한국을 지켜주느라 우리 미국이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적자 아닙니까? 호프먼의 반격은 매서웠습니다. 돈 문제에서 밀리자 병력의 기회비용이라는 교묘한 안보 프레임으로 판을 다시 뒤집어버린 것이죠. 중동 담당 보좌관인 제니퍼 콜먼이 고개를 거칠게 끄덕이며 호프먼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호프먼 전략관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들이 중동에 묶여서 과부하가 걸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주한미군을 일부라도 차출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글로벌 군사 전략은 훨씬 유연해질 겁니다. 한국 하나 지키자고 미국의 전 세계 패권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호프먼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많이 낼지 몰라도 미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 교묘한 논리 앞에서는 참모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호프먼은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는 듯 저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올렸습니다. 자, 스펜서.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할 텐가?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우리 미군이 다 빠져도 알아서 잘 살 테니 이참에 아예 미군을 철수시키는 게 우리 미국을 위해 훨씬 이득 아니겠소?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오만하게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말이죠. 저는 조용히 리모컨의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면서 검은색 바탕에 붉은색의 섬뜩한 경고 문구 하나가 큼지막하게 떠올랐습니다. 탑 시크릿. 펜타곤 인도태평양 사령부 1급 기밀 시뮬레이션.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떠들던 호프먼의 턱이 순간적으로 덜컥 멎었습니다. 1급 기밀이라는 붉은 글씨가 내뿜는 묵직한 위압감에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죠. 저는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호프먼 전략관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우리 미국은 더 자유로워지고 강력해질 것인가? 그 터무니없는 착각에 대한 펜타곤의 공식 답변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아시아 태평양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멀리 괌까지 이어지는 지형이었죠. 시나리오 1번. 주한미군 전면 철수 후 6달. 한국 기지 상실에 따른 작전 반경 변화입니다. 지도 위에서 빛나던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 군산 공군기지, 그리고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나타내는 파란색 불빛이 애니메이션 효과와 함께 차례대로 하나씩 꺼졌습니다. 그러자 지도의 절반을 덮고 있던 미국의 레이더 감시망, 거대한 파란색 원형이 순식간에 쪼그라들면서 중국 동부 해안선 전체가 텅 빈 사각지대로 변해버리는 소름 돋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전방 기지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보 감시 범위 중 무려 38%가 즉각적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가 산둥반도 앞바다에서 무슨 짓을 벌이는지, 북한이 탄도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는지 우리는 더 이상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눈을 잃게 되는 겁니다. 가까운 일본 오키나와 기지가 있지 않냐고요? 오키나와에서 쏘는 레이더의 한계 곡선은 중국 해안선에 닿기 전에 끊어집니다. 한국의 영토를 밟고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장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NSC 중국 담당 보좌관 사라 첸이 짧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중국의 턱 밑에 비수를 꽂고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지도 위에서 펼쳐지는 끔찍한 공백이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여세를 몰아 두 번째 시나리오를 띄웠습니다. 시나리오 2번. 가장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위협. 바로 대만 해협 유사시 대응 시간의 변화입니다. 스크린에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 오산 공군 기지에서 최신의 전투기가 출격하여 대만 해협 상공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 4시간입니다. 중국 해군이 대만 앞바다를 봉쇄하려 들 때 우리 미 공군이 가장 먼저 날아가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죠. 그런데 한국 기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까운 대체 기지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괌뿐입니다. 화면에 괌에서 출발한 미 공군 폭격기의 예상 항로가 붉은 점선으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타이머의 숫자가 거침없이 올라가더니 소름 끼치는 숫자에서 멈춰섰죠. 17시간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 미군이 대만을 구하러 가는데 17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중국 해군이 대만 전체를 해상 봉쇄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12시간입니다. 미군이 17시간 만에 도착해봤자 그곳에는 이미 5성 홍기가 펄럭이는 잿더미뿐일 겁니다. 대만이 넘어가면 반도체 공급망이 박살나고 태평양의 방어선이 반토막 납니다. 이게 호프먼 전략관님이 그렇게 입에 침을 튀기며 말씀하신 기회비용의 끔찍한 민낯입니다. 호프먼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기며 뭐라 반박하려 입을 달싹거렸지만 펜타곤의 냉혹한 시뮬레이션 숫자 앞에서 어떠한 궤변도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중동 타령을 하던 제니퍼 콜먼마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충격에 빠져 있었죠. 저는 테이블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회의실에 모인 14명의 참모들을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또박또박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 펜타곤 인도태평양 사령부 전체의 정보 수집, 조기 경보, 전력 투사 작전 중에서 한국 기지에 의존하는 비율이 무려 67%입니다. 67%요. 한국을 빼면 미국이 태평양을 지배하고 있는 전략의 3분의 2가 그 즉시 증발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의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까?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느라 발이 묶인 게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무적의 요새가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공짜로 땅을 내주고 수조 원의 유지비를 대주며 심지어 중국과 북한의 총구를 온몸으로 받아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감히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흔들며 중동까지 신경 쓸 여유를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실에는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잘난 척하던 호프먼은 의자 등받이에 털썩 기대앉은 채 초점이 나간 눈으로 17시간이라는 끔찍한 숫자가 떠있는 스크린만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죠. 동맹을 돈으로만 재단하려 했던 오만한 제국의 참모들이 자신들이 발 딛고 서 있던 태평양의 패권이라는 거대한 성이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작지만 압도적인 거인의 어깨 위에 위태롭게 세워져 있었다는 뼈저린 진실을 깨닫게 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말 그대로 폭풍전야의 묵직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띄운 펜타곤의 1급 기밀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대만 해협 유사시 미군 출격에 무려 17시간이 걸린다는 그 끔찍한 숫자가 참모들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렸거든요. 방금 전까지 한국의 기회비용을 운운하며 핏대를 세우던 호프먼 수석 전략관마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밤새워 준비한 진실의 폭격은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방금 보신 군사적 전술 공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예산과 돈 이야기를 다시 해보죠. 드레이크 국장님이 그토록 맹신하시는 회계장부의 진짜 민낯을 보여드릴 차례인 것 같군요. 저는 리모컨을 꾹 눌러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 막대 그래프 하나가 하늘을 뚫을 듯 무섭게 치솟아 올랐죠. 시나리오 3번, 바로 대체 비용의 진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이라는 전방기지를 제 발로 걷어차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미군이 괌이나 오키나와의 한국의 평택기지와 똑같은 규모의 억제력을 갖춘 군사시설을 새로 지으려면 과연 얼마의 예산이 청구될 것 같습니까?
예산관리국장 드레이크의 안경이 콧등 아래로 위태롭게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스크린에 뜬 숫자를 확인하려 애썼죠. 자그마치 연간 187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현재 우리가 주한미군 유지비로 내고 있는 실제 순부담액이 아까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작 10억 달러 남짓입니다. 한국이라는 가장 든든하고 완벽한 방패를 잃는 순간 우리 미국은 10억 달러 푼돈으로 틀어막던 안보 청구서를 187억 달러, 18배나 비싼 바가지 요금으로 다시 결제해야 하는 처참한 재앙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 목소리가 상황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드레이크 국장님, 고작 10억 달러 아끼겠다고 187억 달러를 불태워버리는 짓거리. 이게 바로 국장님과 호프먼 전략관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던 위대한 비즈니스 전략입니까? 이 한마디에 14명의 최고 위급 참모들은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군 중장 출신인 맥클레인 국가안보보좌관마저 깍지 낀 두 손에 핏대가 솟을 만큼 강하게 힘을 주고 있었죠. 드레이크 국장은 이미 노트북 화면을 덮어버린 채 양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제스처였어요. 하지만 권력의 단맛에 깊게 취해 있던 호프먼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최후의 발악을 시도하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넥타이를 짜증스럽게 풀어헤치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죠. 좋아, 스펜서. 군사기지 새로 짓는 돈이 엄청나게 깨진다는 건 인정하지. 하지만 명심해. 우리 위대한 미국 납세자들은 지금 자기 밥그릇 챙기기도 바쁘단 말이야. 오하이오에서 공장이 문을 닫아 거리에 나앉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텍사스에서 보험료 낼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가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대체 저 멀리 한국 땅에 세금을 쏟아붓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설명할 텐가. 결국 한국은 우리 미국 경제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거라고. 그의 알량한 정치적 선동에 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색이 백악관 수석 전략관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경제의 흐름을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서류 가방에서 가장 두툼한 경제지표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로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죠. 호프먼 전략관님. 방금 오하이오의 노동자와 텍사스의 어머니를 걱정하셨습니까? 당신의 그 얄팍한 동정심이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 같은 망상인지. 지금 당장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미국 본토의 지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조지아, 엘라베마, 테네시 등 미국 전역의 수천 개의 파란색 깃발이 애니메이션처럼 빼곡하게 꽂히기 시작했죠. 지금 우리 미국 본토에 들어와 있는 한국 기업체가 몇 개인지나 아십니까? 2,400개가 넘습니다. 이 한국 기업들이 우리 땅에 공장을 짓고 시설을 돌리며 쏟아부은 누적 투자액이 1,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조 원에 이릅니다. 지금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삼성전자가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하나에 들어가는 돈만 51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의 1년 전체 예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을 한국의 기업 단 한 곳이 우리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쏟아붓고 있다는 말입니다. 호프먼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두 손으로 짚고 몸을 앞으로 쑥 기울이며 그의 숨통을 완전히 조여나갔습니다. 그 220조 원의 투자로 우리 미국 땅에 만들어진 양질의 일자리가 83만 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민 전체를 먹여 살리고도 남는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를 한국이 만들어주고 있다고요. 당신이 방금 불쌍하다고 들먹였던 그 텍사스의 노동자들, 조지아의 농민들. 한국 기업이 내일 당장 배신감을 느끼고 공장 문 닫고 철수해버리면 그 83만 명의 미국인들은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 굶어 죽어야 하는 판국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의 피를 빨아먹으며 경제를 연명하고 있단 말입니까? 회의실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경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려 했던 얕은 수작이 완벽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자비를 베풀 제가 아닙니다. 이 건방진 수뇌부에게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흔든다는
우리 미국의 진짜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찔러버릴 작정이었어요. 자, 경제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다시 안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미국의 자존심,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 해군의 아주 부끄럽고 끔찍한 민낯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화면에 녹슬고 칠이 벗겨진 채 항구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미 해군 군함들의 처참한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해군 출신인 맥클레인 보좌관의 미간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지는 모습이 보였죠.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은 배를 만들거나 고칠 조선업 기반 자체가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도 없고 거대한 배를 고칠 도쿠도 없어서 위대한 미 해군의 최신형 군함들이 고장나면 꼼짝없이 항구에 몇 년째 처박혀 있어야 하는 눈물 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구원해준 동아줄이 과연 어디서 내려왔는지 아십니까? 스크린에 태극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한국의 초거대 조선소 전경이 장엄하게 펼쳐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작년 8월 우리 미 해군의 4만 톤급 거대 군수 지원함을 제발 좀 수리해달라고 한국의 하나오션에 무릎 꿇고 부탁을 한 겁니다. 미국 본토 조선소에 맡겼으면 2년, 3년은 좋게 기다려야 할 그 대규모 수리 작업을 한국은 엔진부터 바퀴까지 모조리 뜯어 고치면서 단 6달 만에 눈 깜짝할 새에 완벽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우리 해군 수뇌부 전체가 한국의 그 미친 듯한 기술력과 작업 속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참모들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더 기가 막힌 코미디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무너져가던 우리 미국의 자존심,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아예 통째로 인수해서 7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수혈해 살려내고 있는 기업도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불과 석 달 전 우리 위대한 대통령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상 가장 빠르고 100배 강력한 황금 함대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셨죠. 그 황금 함대를 대체 어디서 만드느냐? 바로 이 한국 기업이 인수한 조선소에서 만들어달라고 대통령이 직접 한국 기업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사정했던 겁니다. 자기 나라 군함 하나. 제 손으로 못 고쳐서 한국 조선소 앞에 줄을 서서 제발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처지면서 도대체 무슨 염치로 한국을 배은망덕하다고 욕한단 말입니까? 제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팩트의 십자포화에 호프머는 이제 아예 넋이 나가버린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말라비틀어졌고 테이블을 짚은 그의 두 손은 사시나무 떨듯 미친 듯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아직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하이라이트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이번엔 눈을 돌려 저 멀리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동유럽의 광활한 평원 위를 미친 듯이 내달리는 수백 대의 최신형 전차와 불을 뿜는 자주포들의 웅장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강철의 괴물들 표면에는 너무도 선명하고 자랑스러운 태극 무늬가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은 그야말로 덜덜 떨며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 러시아 탱크가 국경을 밀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있어요. 그런데 정작 동맹을 지켜야 할 우리 미국은 중동 눈치 보랴, 중국 견제하랴, 그들에게 당장 쥐어줄 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우리가 쩔쩔매며 방치해둔 이 치명적인 유럽 안보의 거대한 공백을 지금 이 순간 누가 온몸으로 메워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유럽과 중동 문제를 담당하는 제니퍼 콜먼 보좌관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스크린으로 빨려 들어갈 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폴란드가 당장 무기가 필요하다고 살려달라고 SOS를 쳤을 때 우리 미국은 적어도 2년은 기다리라고 배짱을 튕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주문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최신형 K2 흑표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문을 유럽 최전선에 그야말로 폭우처럼 쏟아부었습니다. 오죽하면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독일제 자동차를 주문해도 2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거대한 탱크를 자동차보다 더 빨리 배달해준다며 경악을 했겠습니까?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까지. 지금 유럽 나토 방어선의 가장 위험한 최전방은 사실상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만든
첨단 무기들이 거대한 강철 장벽을 치고 지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여기서 한국이 우리에게 실망의 등이라도 돌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밑에서 묵묵히 막아주던 저 거대한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미국 납세자들의 피 같은 세금 수백조 원을 갈아넣고 미군 젊은이들의 피를 뿌려가며 우리가 직접 몸으로 막아내야 한단 말입니다. 한국의 눈부신 K방산 수출은 그저 단순한 무기 장사가 아니에요. 미국이 짊어져야 할 수백조 원의 안보 부담을 밑에서 조용히 다 떠받쳐주고 있는 세계. 평화의 거대한 십자가인 겁니다. 제 뜨거운 사자후가 끝나자 회의실은 그야말로 무덤처럼 섬뜩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오로지 빔 프로젝터의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만이 이 방의 유일한 백색 소음으로 남아있었죠. 한때 전 세계를 쥐락펴락한다며 콧대를 세우던 14명의 백악관 최고 권력자들. 그들은 지금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작은 나라라고 우습게 여겼던 대한민국의 두렵도록 거대한 위험 앞에 그저 얼빠진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 아주 깊숙한 곳에서 오늘 이 참담한 오만함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마지막 무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문서 겉면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색 글씨. CIA 동아시아 분석실 탑 시크릿. 한국 동맹 이탈 시 미국의 5년 내 글로벌 패권 지수 도미노 붕괴 시뮬레이션. 여러분, 그리고 호프먼 전략관님. 한국을 그깟 29억 달러짜리 가짜 적자 장부로 깎아내리고 동맹의 가치를 짓밟으면 우리 미국이 대단한 승자가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70년간 피로 맺은 한국이라는 가장 완벽한 방패를 우리가 제 발로 걷어차는 바로 그 순간 전 세계는 우리 미국의 비열함에 침을 뱉을 겁니다. 6달 뒤 일본이 독자 핵무장을 선언하고 1년 뒤 동남아가 중국에 무릎을 꿇으며 2년 뒤 인도마저 우리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3년 뒤 미국이 태평양에 구축해 놓은 70년. 패권의 성벽은 도미노처럼 산산조각 나며 처참하게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넋이 나간 채 몸을 오들오들 떨고 있는 호프먼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심장에 비수를 꽂듯 마지막 쐐기를 박아 넣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미국이 선심 쓰듯 적선하며 지켜주는 불쌍한 약소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최강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심장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 위대한 나라를 향해 배은망덕하다고 손가락질을 해댑니까? 당장 무릎 꿇고 뼈저리게 사죄해야 할 쪽은 한국이 아니라 오만방자한 우리 미국입니다. 권력의 핵심, 백악관 지하 상황실이 대한민국의 찬란하고도 묵직한 진실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무릎을 꿇어버리는 참으로 통쾌하고도 전율이 돋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사자후가 허공을 가르고 잦아든 직후 상황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기괴할 정도로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백악관 수석 전략관 브래들리 호프먼. 단 이틀 전까지만 해도 동맹을 장사꾼의 잣대로 재단하며 기세등등하게 저를 몰아세우던 그 거만한 권력자는 지금 초점이 완전히 나간 흐리멍덩한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죠. 그의 오만방자했던 턱은 볼품없이 벌어져 있었고 어떤 비열한 궤변도 더 이상 그 입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진실 앞에서 거짓으로 쌓아올린 권력의 성벽이 그야말로 모래성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테이블 상석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로버트 맥클레인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해군 중장 출신의 깐깐한 노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이틀 전 호프먼이 거드름을 피우며 던져놓았던 그 붉은색 지시 폴더를 집어들더군요. 데이비드 스펜서 보좌관. 맥클레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바짝 마른 입술을 축이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당신의 결론이 맞소. 아니, 완벽하게 정확했소.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참모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들썩였습니다. 맥클레인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틀간 제시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은 적자 동맹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미국이 태평양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강력한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도저히 대체 불가능한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자산입니다. 한반도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피와 돈을 생각하면 한국을 장부상의 적자로 깎아내리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살 행위라는 걸 뼈저리게 확인했소. 드디어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응어리가 확 풀려나가는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맥클레인 보좌관이 폴더를 소리나게 덮으며 뜻밖의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보고서를 대통령 책상 위에 올릴 수가 없소.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왜란 말입니까? 결론이 완벽하게 맞다면서 도대체 왜 올릴 수 없다는 건지 눈앞이 캄캄해졌죠. 회의실 안도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맥클레인 보좌관이 씁쓸한 표정으로 입을 열더군요. 대통령이 전 세계에 대고 한국은 배은망덕하다고 규정했는데 참모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의 위대한 은인입니다. 라고 정반대의 보고서를 올린다면 어떻게 되겠소? 이건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정면 항명입니다. 이 보고서가 결재판에 올라가는 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목이 날아갈 것이요. 펜타곤부터 예산국까지 이 방에 있는 14명의 커리어가 오늘로 전부 끝장난다는 뜻입니다. 그의 냉혹한 현실 지적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호프먼의 위협이 단순히 허풍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무리 진실이 옳다 한들 당장 밥줄이 끊기고 백악관에서 쫓겨날 판국에 누가 선뜻 총대를 매겠습니까? 참모들의 눈빛이 다시 무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었죠. 여기까지 와서 이대로 또 진실을 덮어야 한단 말인가. 그런데 맥클레인 보좌관이 폴더 위에 두 손을 얹으며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형형한 눈빛으로 회의실을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비록 내 목이 날아가더라도 나는 이 보고서를 올려야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체념했던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맥클레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고 단단했죠.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대통령의 무지한 착각을 바로잡지 않고 거짓 보고서를 올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조국 미국에 대한 진짜 반역이기 때문이요. 한국을 잃는 것이야말로 우리 미국의 진짜 리스크라는 사실을 목을 내놓고서라도 알려야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 백악관 카펫을 밟고 있는 이유 아니겠소. 맥클레인이 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스펜서, 보고서 최종본을 당장 인쇄하시오. 사실은 팩트 그대로, 결론도 당신이 말한 그대로 적어 넣으시오. 그리고 그 표지 맨 위에 내 이름을 가장 크게 박아 넣으시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순간 제 눈시울이 시큰하게 달아올랐습니다. 20년 정보관 생활을 하면서 진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평생을 바친 권력과 명예를 다 내던지는 참된 상사를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담당 보좌관사라 첸이 조용히 손을 번쩍 들더군요. 저도 제 이름을 넣겠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중국 견제는 끝장이라는 게 제 전문적 판단이니까요.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언에 펜타곤의 깐깐한 군사보좌관 웨인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도 올리시오. 그깟 자리 좀 잃는다고 해병대 명예가 죽는 건 아니니까. 중동 담당인 저도 동의합니다. 국무부 파견관도 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억 달러 적자 타령을 하며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드레이크 예산관리국장마저 노트북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초기 계산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합니다. 예산관리국장의 이름도 반드시 올려주십시오. 1명, 2명, 3명. 기적처럼 14명의 백악관 핵심 수뇌부 전원이 인사보복의 공포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변호하는 진실의 연명서명에 동참한 것입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철저히 고립된 호프먼만이 잿빛 얼굴을 한 채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을 뿐이었죠. 그렇게 미국 안보의 심장부에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격이 만장일치로 증명되는 가슴 벅찬 승리의 보고서가 완성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텅 빈 제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14명의 서명이 묵직하게 박힌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50년 겨울.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속 장진호 전투에서 젊은 시절에 제 아버지가 찍은 빛바랜 사진이었죠. 아버지는 그 끔찍한 전투에서 동상으로 양쪽 발가락을 잃고 후송되셨습니다. 평생을 절뚝거리며 사셨지만 돌아가시기 전 제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죠. 데이비드, 내가 후퇴할 때 이름도 모르는 한국의 촌부들이 자기 집 이불을 뜯어서 내 엄발을 감싸주고 피 흘리는 미군들을 직접 등에 업고 눈밭을 걸었단다. 나는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구나. 언젠가 내가 커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된다면 내가 피 흘려 지킨 그 작고 가여운 나라가 어떻게 일어서는지 꼭 지켜보거라. 언젠가 그 나라가 반대로 우리 미국을 지켜주는 날이 올 거다. 아버지가 남기신 그 유언 같은 말씀이 귓가에 생생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아버지. 사진 위로 참았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피 흘려 지켰던 그 가난하고 작은 나라가 7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거대한 거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총으로 지켜낸 그 위대한 나라를 오늘은 부족한 아들이 펜으로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원조를 기다리며 눈물 흘리던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5위의 군사대국으로 우뚝 섰고 K방산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호위하며 미국이라는 거대한 패권국의 심장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너무도 눈부시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온 다음 날 아침. 놀라운 기적은 백악관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그 오만하고 무지했던 배은망덕 발언이 전파를 탄 직후 한국인들보다 오히려 미국 시민들이 먼저 들고 일어난 겁니다. 백악관 앞 라파에트 광장에는 아침 일찍부터 수만 명의 워싱턴 시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삐뚤빼뚤하게 쓴 피켓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사과해야 할 쪽은 바로 우리 미국입니다. 오만한 대통령은 입을 다물라. 뉴스 앵커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현장 상황을 중계했고 미국 최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백만 개의 사죄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미국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고 지금도 가장 든든한 동맹인데 우리 대통령이 이런 악마 같은 망언을 쏟아내다니요. 한국 국민 여러분,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미국 정치권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버렸죠.